5일째. 당신이 들어갈 유일한 문은. 아침 햇살에 드러난 내 모습은 조금 놀랍게 처참했다. 온몸은 진흙과 찰과상으로 엉망해 옷도 여기저기 찢어져 있고 면 재킷의 어깨는 올이 풀려 소매가 뜯어져 있었다. 마른 피와 진흙으로 양말은 생전 처음 보는 색깔로 더러워져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옷과 신발을 살 돈도 없고 스마트폰 배터리도 떨어졌다. 무엇보다 지금은 아직 새벽이라 문을 연 가게도 없을 것이다. 도쿄를 잘 모르는 나로서는 여기가 어디쯤인지도 몰랐다. 그곳은 우치보리도리라고 적힌 지극히 평범한 차도 옆길이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창가에 설치된 무료 충전기에 스마트폰을 꽂았다. 앞으로 갈 곳은 정해져 있다. 배터리가 연결된 스마트폰에 지도 앱을 켜고 5차 노미즈역까지의 경로를 조사했다. 소타시의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은 올려다봐야 할 정도로 큰 빌딩에 있는 대학병원이었다. 넓고 완만한 슬로프가 인도부터 병원 입구까지 이어져 있고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통근하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출입하고 있었다. 경비원의 순찰이 보이지 않는 틈을 노려 종종 걸음으로 건물로 들어갔다. 좌우로 병실이 늘어선 복도를 몸을 숙여 재빨리 이동하면서 문 옆의 이름 팻말을 봤다. 두 번째 플로어를 뒤지기 시작하자마자 무나카타 히츠지로라고 표시된 팻말을 발견했다. 무나카타? 입속으로 확인하듯 중얼거렸다. 슬라이드 문 손잡이에 손을 대고 힘을 주자 약간의 저항은 있었으나 곧 스르륵 열렸다. 어두컴컴한 병실에는 병원 특유의 냄새가 한층 짙게 감돌았다. 알코올 소독약과 세탁한 시트, 문병을 오며 가져온 꽃다발,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의 채취, 그런 온갖 냄새가 뒤섞인 가운데 삐삐삐 바이탈 모니터의 규칙적인 전자음이 낮고 조그맣게 울리고 있었다. 갑자기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소타는 실패했냐? 너무 놀라 눈을 부릅떴다. 무나카타 노인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죄송해요. 함부로 들어와서 황급히 말했다. 잠들어 있지 않았구나. 아니면 내 기척에 깼나? 아니, 소타 씨에게 할아버지가 입원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자네 휘말렸나? 목소리 역시 소타 씨와 비슷해 온화하고 조용했다. 나를 보는 눈동자도 소타 씨와 마찬가지로 살짝 푸른기가 돌고 흰 눈동자의 혈관만이 또렷하게 붉었다. 내 손자는 어떻게 됐나? 절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요석이 되어 저 세상에. 그래. 감정이 없는 숨 같은 목소리로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어제 이 창으로 미미지를 봤다네. 나도 달려가고 싶었으나 늙은 몸이 도통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말인데요. 할아버지 머리맡으로 다가가 내내 알고 싶었던 의문을 꺼냈다.
저 세상으로 들어갈 방법을 알고 싶어요. 왜? 아니, 왜라니? 아니, 소타 씨를 구해야 하니까요. 쓸데없는 짓이야. 네? 소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신을 품은 요석으로 지내야 해. 현세에 사는 우리 소는 이제 닿을 수 없어. 선언 같은 그 말을 듣자 내 등골이 흠칫 떨렸다. 자네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명예야. 소타는 부족한 제자였으나 그랬나? 마지막에는 각오를 했나 보군.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마치 천장이 너무 눈부셔 견딜 수 없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말도 안 돼요. 저도 모르게 허리를 구부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겠죠? 자네는 소타의 마음을 저버릴 생각인가? 할아버지는 색이 없는 표정으로 천천히 음미하듯 말했다. 아니, 요석은 누가 꽂았나? 아, 그게 자네가 소타를 꽂았나? 네, 그게 하지만 대답하게. 갑자기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냈다. 접니다. 떠밀리듯 대답했다. 그래, 그걸로 됐어. 자네가 꽂지 않았으면 어젯밤 100만 명이 죽었어. 자네는 그걸 막은 거야. 그것을 평생 자랑으로 가슴에 새기고 입을 다물고. 어조가 강해졌다. 공기를 흔드는 듯한 목소리로 할아버지가 말을 뱉어냈다. 원래 있던 세계로 돌아가. 잊을 수 없어요. 억눌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무나 화가 났다. 저는 지하의 뒷문을 다시 열 겁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 할아버지에게 말하고 병실 출구로 향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려 한 내가 바보였다. 이것은 나와 소타 씨의 싸움이다. 무슨 소리야? 기다려! 뒤에서 할아버지가 큰 소리를 냈다. 열어서 어쩌려고? 어떻게 해서든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무리야, 거기서부터는 못 들어가. 뒷문을 열어선 안 돼. 할아버지는 말을 끝내자마자 격렬하게 기침했다. 쿨렁쿨렁. 관이 막히는 듯한 커다란 소리에 놀라 뒤돌아봤다. 할아버지는 고통스럽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상반신을 일으킨 할아버지는 천천히 시간을 들여 긴 숨을 토해냈다. 저 세상은 아름답지만 죽은 자들의 장소야. 풀무처럼 가슴을 들썩이며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네는 무섭지 않나? 그 질문에 언젠가 소타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무섭지 않아요. 나는 할아버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죽고 사는 건 그냥 운이라고 어려서부터 쭉 생각해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소타 씨가 없는 세계가 무서워요. 허허허. 너무나 큰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한 웃음이었다. 인간이 통과할 수 있는 뒷문은 평생 딱 하나뿐이야. 네? 자네는 뒷문 속 저 세상을 봤겠지? 거기서 무엇을 봤나? 아니, 그게...
갑자기 던져진 질문에 당황하며 기억을 더듬었다. 저 세상 풍경은 기억하려고 할수록 신기루처럼 멀어져 갔다. 하지만 그것은 수없이 본 그 밤하늘의 초원은, 그곳을 걸은 것은, 그곳에서 만난 것은 어릴 때의 나와 돌아가신 엄마요. 할아버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 세상은 보는 사람에 따라 모습을 바꾸지. 인간 영혼의 수만큼 저 세상이 있고 동시에 그 전부는 하나야. 그 말이 내게 스며들고 있음을 확인하듯 할아버지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자네는 어릴 적 저 세상에 들어가 헤맨 적이 있는 것 같군. 기억하나? 그 질문에 번뜩 어떤 광경이 떠올랐다. 눈 내리는 밤, 차가운 진창을 혼자 걷는 모습, 눈이 쌓인 잔해 속에 문이 똑바로 서 있는 모습, 어린 손으로 손잡이를 미는 모습, 그 끝에 눈부신 밤하늘이 펼쳐져 있던 것. 잠자코 내 얼굴을 탐색하듯 보던 할아버지가 소타시와 흡사한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이 자네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뒷문이야. 그 문을 찾게. 그러고는 다시 눈을 감고 깊은 주름이 잡힌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할아버지 앞에 똑바로 서서 깊고 오래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도 말없이 병실을 나섰다. 출발. 아파트 문을 열자 그리운 소타시의 냄새가 났다. 겨우 14시간 전이었는데 아주 정말 오래전 일인 것만 같았다. 4평 크기의 서재는 어질러져 있었다. 적당히 자유롭게 바닥에 쌓여 있던 책들은 무너져 있고 책장에 꽂혀 있던 책의 반쯤은 다다미에 흩어져 있다. 우선 책부터 정리해야겠다. 부엌 옆에 조그만 세면실이 있고 그 안에 욕실이 있었다. 샤워기와 아주 조그만 욕조도 달려 있다. 치카에게 받은 옷을 벗고 조심스럽게 개어 세탁기 위에 놓았다. 알몸이 되어 욕실로 들어가 샤워 헤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을 머리부터 뒤집어 썼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까지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고 몸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물은 시커멓고 더러웠다. 방을 나오기 직전에 무너진 책들을 싹 치웠다. 어떤 규칙으로 책장에 꽂는지는 몰라 흩어진 책을 무릎 높이까지 나란히 바닥에 쌓았다. 그리고 창문과 커튼을 닫았다. 소타씨 신발 좀 빌릴게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현관에 있던 소타씨의 검은 작업 부츠에 발을 넣었다. 내게는 너무 컸으나 신발끈을 3개 당겨 발에 단단히 묶어 그 커다란 신발을 신었다. 그리고 아파트 문을 잠그고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제 막 아침 8시가 지났다. 말없이 역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의 행진에 섞여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손가락을 꼽으며 셌다. 5일째다. 소타씨와 만나고 5일째 되는 아침이었다. 일단 도쿄역으로 갈 생각이었다. 도쿄역에서 신칸센으로 갈아탄다. 거기까지의 여정이라면 굳이 스마트폰을 볼 것도 없다. 간다가와 강변의 인도를 걷고 어제는 이 제방을 따라 미미지가 있었다.
교차점을 끼고 돌아 큰 다리를 건너면 5차 노미지역이 나온다. 마침 러시 아워라 역 앞은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로 혼잡했다. 어이, 잠깐 너! 개찰구로 이어지는 슬로프를 오르려는데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를 부르는 건 아니겠지? 이런 곳에 아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스즈메, 어? 저도 모르게 돌아봤다. 역 앞 자동차 승차장에 새빨간 오픈카가 세워져 있고 운전석에 앉은 남자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세리자와 씨? 어제 아파트를 찾아왔을 때 소타 씨의 지인이라고 했던 남자다. 검은 재킷을 입고 붉은 브이넥 셔츠에 은 액세서리를 주렁주렁 달고 있다. 아니, 어떻게... 너 어디가? 소타에게 가? 문을 찾으러 가요. 그에게 들리지 않을 목소리로 입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뭐?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요. 몸을 획 돌렸다. 어이, 잠깐만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세리자와 씨가 뒤에서 팔을 잡았다. 네? 왜요? 소타의 사촌이란 말 거짓말이지? 상관없잖아요. 이거 놔요. 타. 차에서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은 채 그가 말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우리에게 눈길을 던졌다. 너 소타에게 가는 거지? 어디든 내가 데려다 줄게. 왜 당신이 친구를 걱정하는 게 나빠? 아, 있다. 느닷없이 이번에는 개찰구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목소리는 어라? 타마키 이모? 스즈메! 개찰구 앞의 인파를 헤치며 타마키 이모가 돌진하듯 달려왔다. 저도 모르게 눈길이 못 박혔다. 아니, 어떡해. 아, 정말 다행이야.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타마키 이모는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를 품에 안듯 감싸며 세리자와 씨로부터 떼어냈다. 당신, 더는 이 애에게 접근하지 마. 경찰 부를 거야. 뭐라고요? 세리자와 씨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누구야? 부모님? 이 남자가 우리 집에 왔던 녀석이야? 너 속은 거야. 뭐라고? 저도 모르게 나와 세리자와 씨가 동시에 소리를 질렀다. 자, 돌아가자. 자, 잠깐만 이모. 얼른 와. 나는 자리에 멈춰 그녀의 팔을 뿌리쳤다. 미안해 이모. 나 아직 돌아갈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세리자와 씨와 빨간 오픈카를 번갈아 봤다. 어쩔 수 없다. 차문을 열고 세리자와 씨 옆에 재빨리 올라탔다. 세리자와 씨, 출발해요. 뭐? 오케이. 아까 한 말을 겨우 기억한 듯 세리자와 씨는 키를 돌렸다.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자, 잠깐 스즈메 기다려! 타마키 이모가 달려왔다. 눈이 잔뜩 충혈되어 있다. 이 사람 정말 경찰을 부를지도 모른다. 세리자와 씨 빨리! 야! 스즈메! 타마키 이모는 와이드 팬츠를 입은 다리를 들어 올려 오픈카 문에 가방을 올렸다. 으악! 세리자와 씨가 눈을 부릅떴다. 혼자는 절대 못 가! 차문을 넘어 떨어지듯 타마키 이모가 조수석에 엉덩이를 밀어 넣었다.
좀 이모 내려요. 스즈메, 너 도대체 어쩔 셈이야. 이건 가출이잖아. 계속 라인 했잖아. 그냥 읽고 씹었잖아. 한껏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에게 여보세요, 좀 진정해요. 라고 세리자와 씨가 말했다. 시끄러워. 뒤에서 어린애 목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우리는 돌아봤다. 뒷좌석에 새초롬하게 새끼 고양이 다이진이 앉아 있었다. 홀쭉하게 야윈 모습 그대로 커다랗고 노란 눈동자로 나를 뚫어져라 보고 있다. 고양이가 말을 했어. 세리자와 씨와 타마키 이모가 내 양 옆에서 나란히 소리쳤다. 재빨리 미소를 지었다. 그럴 리 있겠어. 그 둘은 얼굴을 마주보고 다시 고양이를 보더니 그렇지 라고 동시에 말했다. 주소를 입력하고 안내 버튼을 눌렀다. 느닷없이 목적지를 설정했습니다 라는 합성음이 밝게 울렸다. 세리자와 씨, 그러면 여기까지 가주세요. 세리자와 씨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우와, 너무 멀어. 어디든 가겠다고 했잖아요. 어머, 너 여기는? 타마키 이모도 화면을 들여다보며 놀랐다. 부탁해요. 꼭 가야 해요. 진짜? 한참 내 눈을 바라본 후 세리자와 씨는 포기한 듯 숨을 내쉬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면서 툭 내뱉었다. 이거 원, 오늘 안으로는 못 돌아오겠네. 역 앞에서 출발한 차는 넓고 새로운 도로를 한참 달린 뒤 요금소를 통과해 수도 고속도로를 타고 속도를 올렸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불과 몇 시간 뒤에는 틀림없이 무언가와 마주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만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축한 수렁에 끌려 들어가듯 잠에 빠졌다. 찾는 게 뭐죠? 저는 세리자와라고 합니다. 따님의 친구의 친구입니다. 아마도? 타마키 이모는 자기 앞에 나타난 카드를 두 손가락으로 짚듯 받았다. 학생증이었다. 교육학부? 타마키 이모가 이마살을 찌푸렸다. 너무나 경박해 보이는 외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아니, 그게 교사가 되고 싶어서요. 세리자와 씨는 간단히 대답했다. 이와토예요. 타마키 이모는 학생증을 돌려주면서 짧게 이름을 밝혔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앞으로 오래 가야 하니 사이좋게 지내죠? 그보다 학생 정말 괜찮겠어? 편도에만 7시간이 걸린다고. 상관없어요. 소타를 찾는 사람은 따님만이 아니니까요. 스즈메는 내 딸이 아니라고. 타마키 이모는 흘러가는 도로로 눈길을 떨구고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열었다. 조카야. 언니 딸. 언니가 세상을 떠나 내가 맡았어. 이 아이 엄마랑 둘이 살았거든. 네. 갑자기 신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당황했는지 세리자와 씨는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타마키 이모는 개의치 않고 계속 말했다. 언니의 죽음은 업무 중 사고라고 해야 하나? 어쨌든 갑자기 일어났어.
나 연락받고 다급하게 스즈메에게 달려갔어. 이 아이 나 말고는 친척이 없었으니까. 그때 스즈메는 아직 4살이었어. 이모와 함께 규슈에 가자고 하니까 스즈메도 그러자고 했지. 하지만 그날 밤에 애가 갑자기 없어졌어. 나 몰래 엄마를 찾으러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 3월이었고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었지. 드디어 아이를 찾았을 때 스즈메 눈 쌓인 초원에 웅크리고 있었어. 엄마가 만들어준 보물인 어린이용 의자를 꼭 안은 채. 나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나 안타까워 타마키 이모는 나를, 어린 스즈메를 꼭 안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 집 아이가 되렴이라고 말했다. 그때 품에 안긴 조그맣고 차가운 몸을 타마키 이모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그 스즈메의 본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에 소타가 있다는 건가요? 글쎄, 하지만 그곳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타마키 씨는 대답하고 뒷좌석을 돌아봤다. 나는 여전히 완전히 골아떨어져 있었다. 저기 지금 도쿄로 돌아가 주지 않을래? 그러면 이 아이도 그만 포기할지도 모르고. 아니요. 저는 소타에게 빌려준 2만 엔을 받아야 해서요. 뭐? 타마키 이모는 어이가 없었다. 학생, 빚쟁이 같아. 하하하. 세리자와 씨는 칭찬이라도 받은 듯 호탕하게 웃었다. 차에 흔들리며 꽤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다. 가끔 깨어나 바다에 얼굴을 내밀고 숨을 이어가는 기분으로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잠수하듯 깊이 잠드는 일을 되풀이했다. 비 온다. 갑자기 조수석의 타마키 이모가 중얼거렸다. 진짜요? 세리자와 씨가 웬일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오픈카에서 올려다보니 하늘은 완전히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아스팔트에 검은 반점이 급속히 늘어났다. 커다란 물방울이 이마에 뚝 떨어졌다. 이거 곤란한데? 세리자와 씨는 왠지 서글프게 말했다. 왜? 지붕 있잖아. 얼른 닫아. 아, 그게 일단 해볼까요? 세리자와 씨가 대답하고 기아 옆의 스위치를 누르자 느닷없이 내 뒤에서 모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아보니 트렁크가 덜컹 열리고 그곳에서 접힌 지붕이 튀어나왔다. 절로 눈길은 그 움직임을 쫓았다. 변형 로봇처럼 지붕은 상하로 분리되어 아랫부분은 내 머리 위를 완벽하게 가렸다. 우와! 저도 모르게 어린 애처럼 환호하고 말았다. 오픈카 굉장하구나. 윗부분이 천천히 앞으로 밀려가더니 앞좌석 머리 위에서 뚜껑을 덮기 시작했다. 그런데 덜컹 뭔가에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지붕이 멈추고 말았다. 내가 앉은 뒷좌석은 완벽하게 밀폐되었는데 앞좌석 지붕에는 30cm 정도의 틈이 있는 상태였다. 응? 이게 뭐야? 타마키 이모가 이상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다. 갑자기 빛발이 굵어졌다. 앞좌석의 세리자와 씨와 타마키 이모에게 강한 빛방울이 후두둑 떨어졌다. 하하하,
웃고 있을 때가 아니지. 타마키 이모가 비명을 질렀다. 이봐,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괜찮아요. 이제 곧 다음 휴게소가 나오니까요. 세리자와 씨가 웃으면서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조작하자 합성음이 밝게 말했다. 다음 휴게소까지 약 40km, 소요 시간은 35분입니다. 전혀 가깝지 않잖아. 타마키 이모가 소리치자 그에 응하듯 번개가 번쩍번쩍 내리쳤다. 비는 점점 강해졌다. 후, 온몸에 힘이 빠져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다이진의 등장. 마침내 해변도로 휴게소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둘 다 한밤중 수영장에 몰래 들어가 옷을 입은 채 수영한 낙천적인 커플처럼 푹 젖어 있었다. 몸을 말리고 옷을 갈아입고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야 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 레스토랑에서 라면이나 먹고 있을 기분이 도저히 들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염없이 비를 바라보고 있을 무렵 타마키 이모는 화장실에 들어가 가져온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거울을 보며 번진 화장을 얼른 고쳤다. 그것만으로도 침울해진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그리고 카페테리아에서 어부 마음대로 내놓는 정식을 주문해 세리자와 씨와는 다른 테이블에 앉아 혼자 식사했다. 차로 목적지까지 이제 1시간 45분. 스마트폰의 지도 앱에서 간신히 눈을 떼고 바람과 바닷바람에 눅눅해진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다시 지도 앱을 열어 이동 로그를 표시했다. 일본 열도가 스마트폰 화면에 다 담길 때까지 축소하니 지금까지의 경로가 파란 선으로 표시되었다. 미야자키에서 에이메까지는 페리, 거기서부터 차로 시코쿠를 횡단해 고베까지, 다음은 신칸센으로 도쿄, 게다가 태평양을 따라 지바, 이바라키, 후쿠시마를 거쳐 현재 지점은 미야기, 열도를 횡단하며 그어진 선 옆에는 1630km라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긴 거리를 이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괜찮아. 자신을 다독이듯 생각한다. 저 세상까지도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거야. 그때였다. 갑자기 발밑에서 불쾌한 기운이 솟구치더니 저절로 엉덩이가 붕 떴다. 낮은 땅울림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들고 있던 스마트폰이 진동하며 긴급 지진 속보라는 붉은 문자가 나타났다. 시트에 무릎을 세우고 일어나 주위를 둘러봤다. 좌우에 선 차가 끽끽 소리를 내며 위아래로 흔들리고 있다. 건물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타마키 이모가 지붕을 따라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지금 흔들렸지? 이렇게 말하며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탔다. 이에 스즈메. 타마키 이모가 과감하게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제대로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뭔데? 왜 그렇게 본가에 가고 싶어? 문을... 반사적으로 입을 열었다가 얼버무렸다. 미안해. 말하기가 좀 힘들어. 그게 무슨 소리야? 백미러로 나를 보던 타마키 이모가 앞 좌석에서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몇 시간 만에 드디어 직접 눈을 마주했다. 너 이렇게 폐를 끼치면서... 폐라니... 마음대로 따라온 것 아니냐는 말을 삼키고 눈길을 피하며 조그맣게 내뱉었다.
이모는 말해도 모르니까. 타마키 이모가 숨을 삼키는 기척이 났다. 탕! 난폭한 소리가 나며 타마키 이모가 갑자기 문을 열었다. 돌아가자. 버스가 있으니까. 뭐?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그렇게 창백한 얼굴로 이거 보란 듯 아무것도 안 먹고 이거 놔. 잡힌 손을 뿌리쳤다. 이모야말로 돌아가. 따라와 달라고 부탁한 적 없으니까. 너는 도무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널 걱정했는지. 타마키 이모의 목소리가 분노로 덜덜 떨렸다. 반사적으로 나도 소리쳤다. 그게 내게는 너무 부담이라고. 타마키 이모의 눈이 갑자기 크게 벌어졌다.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고개가 떨어지더니 어깨가 크게 위아래로 흔들렸다. 이제 정말 나는 지쳤어. 잠긴 목소리로 타마키 이모가 천천히 말했다. 너를 데려와야 하는 처지가 된 뒤 벌써 10년이나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나 너무 바보 같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든 조심했어. 엄마를 잃은 아이니까. 문득 씁쓸하게 웃으며 타마키 이모가 말했다. 이모 뒤로는 계속 비를 빨아들이고 있는 검은 바다가 있었다. 내가 내게 왔을 때 나는 아직 28이었어. 아주 젊었다고.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울 때였어. 그런데 내가 온 뒤로 늘 정신없이 바쁘고 여유도 없었어. 집에 사람을 부르지도 못했고 혹 달린 처지이니 결혼도 제대로 될 리 없었어. 이런 인생 언니의 돈이 있다고 해도 전혀 수지가 안 맞아. 타마키 이모의 모습이 문득 흐려지며 흔들렸다. 눈물이구나. 조금 늦게 깨달았다.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 거였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고개를 숙였다. 다이진이 문틀에 앉아있는 게 보였다. 다이진도 동그란 눈을 크게 뜨고 타마키 이모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나도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다. 나도 있고 싶어서 같이 있었던 건 아니야. 하고 싶지 않으면서 소리치고 있다. 규슈로 데려가 달라고 내가 부탁한 게 아니잖아. 이모가 그랬잖아. 우리 집 아이가 되라며. 스즈메, 우리 집 아이가 되렴. 눈 온 그날 밤에 나를 꼭 안았던 온기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 거 나는 몰라. 반쯤 웃으며 타마키 이모가 말했다. 팔짱을 끼고 내게 호통쳤다. 너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 타마키 이모의 입끝이 웃고 있다. 내 인생을 돌려줘. 그러면서 타마키 이모는 울고 있다. 이상하네. 순간 생각했다. 이것은 타마키 이모가 아니야. 아! 다이진이 내 옆에서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당신 누구야? 저도 모르게 묻고 말았다. 사다이진? 아이 목소리가 대답했다. 타마키 이모의 뒤에 거대한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그 실루엣은 자동차보다 큰 검은 고양이였다. 어두컴컴한 가운데 위로 올라간 커다란 눈동자가 번쩍번쩍 녹색으로 빛나고 있다. 사다이진? 나지막하게 따라 읊은 직후 다이진이 으르렁거리며 차에서 뛰어내렸다.
주차장 지면을 박차고 거대한 검은 고양이의 얼굴에 주저없이 달려들었다. 여자의 비명 같은 높은 소리가 나고 두 마리는 싸움에 돌입했다. 검은 고양이의 거대한 몸이 쿵 쓰러지며 한 덩어리가 되어 구르기 시작했다. 혼란에 빠진 채 멍하니 싸움 같은 고양이들의 행위를 바라봤다. 문득 눈앞에 똑바로 서 있던 타마키 이모의 몸이 휘청 흔들리더니 몸을 매달고 있던 실이 툭 끊어진 듯 땅에 쓰러졌다. 잠깐만 이모! 타마키 이모는 땅에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다. 타마키 이모 왜 그래? 괜찮아? 아니. 눈을 의심했다. 말만한 크기의 검은 고양이가 반 정도의 크기로 줄었다. 다이지는 목덜미를 물린 채 검은 고양이 얼굴 아래에서 덜렁덜렁 흔들리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처음 본 거대한 모습은 내 눈의 착각이었고 처음부터 저 정도의 크기의 고양이였을까? 입을 쩍 벌린 채 차에 탄 두 마리의 고양이를 바라봤다. 검은 고양이가 물고 있던 다이진을 놔주자 두 마리는 뒷좌석에 얌전히 앉아 나란히 나를 올려다봤다. 새카만 털에 녹색 눈동자를 지닌 대형 고양이와 하얀 털에 노란 눈동자를 지닌 마른 새끼 고양이. 하지만 나를 보는 눈동자의 인상은 아주 닮아 있었다. 다이진과 사다이진? 혼자 중얼거렸다. 두 마리는 같은 곳에서 왔구나. 그런 생각을 문득 했다. 그들의 눈동자는 나를 바라보면서도 나를 넘어서 있었다. 고양이들의 눈동자는 저쪽 세계를 보고 있다. 스즈메, 내 품에서 타마키 이모가 잠긴 목소리를 냈다. 이모! 왠지 초점 잃은 눈으로 타마키 이모가 나를 올려다 봤다. 나... 왜? 이모, 괜찮아? 그 얼굴에 갑자기 생기가 돌아왔다. 그게... 나... 타마키 이모는 재빨리 말하고 벌떡 일어났다. 미안, 잠깐만. 타마키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건물로 다름질쳐 사라졌다. 타마키 이모의 모습이 자동문 안으로 사라진 뒤 천천히 차를 돌아봤다. 검정과 하양의 두 고양이는 좌석 위에 몸을 동그랗게 말고 쉬고 있다. 한바탕 일을 끝냈다는 듯 고롱고롱 목을 울리며 잠들려 하고 있었다. 어느샌가 비는 이미 가늘어졌다. 세리자와 씨, 나 좀 이상해진 것 같아. 네? 왜 그런 말을 해버렸을까? 타마키 이모는 말하면서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훌쩍이기만 했다. 아니 잠깐만요. 괜찮으세요? 이런 데서 울지 말아요. 세리자와 씨는 자포자기한 채 타마키 이모의 어깨에 손을 얹고 토닥토닥 다정하게 두드렸다. 타마키 이모는 더 크게 울었다. 하고 싶은 일. 휴게소를 출발한 빨간 오픈카가 방조제와 밭 사이에 난 한가로운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데 지나치는 사람도 차도 거의 없다. 세리자와 씨가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를 번갈아 보며 반쯤 웃으며 말했다. 저기는 신입? 그렇게 말하고 백밀러를 힐끔 봤다. 뒷좌석 한쪽 시트를 거의 다 차지한 커다란 검은 고양이가 목 울대를 울리면서 하얀 새끼 고양이의 털을 고르고 있었다. 설마 한 마리가 더 늘 줄이야.
그건 그렇고 정말 큰 고양이야. 흥미롭다는 듯 세리자와 씨가 말했다. 도쿄에서 출발하고 8시간 이상 나와 타마키 이모는 드라이브 중에 한마디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 저 흑백 말이야. 앞을 보고 그가 계속 말했다. 내게 원하는 게 있는 거 아닐까? 맞아. 어린애 목소리가 대답했다. 어? 전원이 내 옆의 검은 고양이를 응시했다. 검은 고양이 사다이진이 고개를 들고 녹색 눈동자로 세리자와 씨를 가만히 보고 있다. 이어서 그 눈동자가 천천히 나를 봤다. 그 눈에는 분명 지성이 담겨 있었다. 사람의 힘으로 원래 자리에 되돌려줘. 아니. 세리자와 씨와 타마키 이모가 나란히 경악한 표정으로 소리쳤다. 고양이가 말했어. 그때였다. 오픈카가 중앙선을 넘었고 정면에서 트럭이 다가왔다. 운전사가 놀라 경적을 울려댔다. 으악! 전원이 비명을 질렀고 세리자와 씨가 핸들을 확 왼쪽으로 꺾었다. 트럭은 브레이크 소리를 울리며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우리 차는 빙글 한 바퀴 돌아 쿵 소리를 내며 제 방 턱에 범퍼를 들이받고 정지했다. 위험할 뻔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영차하는 느낌으로 앞 바퀴가 제 방의 잡초를 넘어섰다. 어라? 그대로 차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제 방을 타고 기울어진다. 야! 세리자와 씨는 서둘러 기어를 바꾸고 엑셀을 밟아 차를 후진시키려 했으나 차체는 더 앞으로 기울었고 뒷바퀴가 붕 떴다. 잠깐만. 차는 완전히 도로에서 벗어나 풀로 덮인 3m 정도의 급경사면을 천천히 미끄러져 떨어졌다. 타이어가 필사적으로 후진하려고 풀들을 덧없이 짓이겼으나 차는 계속 내려갔다. 콰당! 묵직한 충격과 함께 차체 앞부분이 지면과 부딪혔다. 팡! 요란한 공기음을 내며 운전석과 조수석의 에어백이 터졌다. 이렇게 우리를 태우고 도쿄에서부터 600km를 달려온 세리자와 씨의 에마는 목적지를 눈앞에 두고 침묵해 버렸다. 정말 위험할 뻔했어. 그보다 말이야. 차에서 드디어 눈을 떼고 타마키 이모가 목소리를 낮추며 세리자와 씨에게 말했다. 저 고양이 말하지 않았어? 말했어요. 역시 그랬죠? 내 환청이 아니었죠? 말했다고? 그러고 보니 맨 처음 새끼 고양이도 말했지. 시끄러워 라고 역 앞에서 말했잖아. 그랬어요. 말했어요. 이게 뭐죠? 심령현상?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한편 내 히치하이킹은 좀처럼 잘 되고 있지 않았다. 세리자와 씨, 앞으로 10km쯤 남았다고 했죠? 이런 곳에서 더 발이 묶여 있을 수는 없었다. 세리자와 씨는 문이 떨어져 나간 차체에 상반신을 밀어넣고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더니 내게 소리쳤다. 목적지까지 앞으로 20km야. 아직 좀 멀어. 나 달려갈게요. 여기까지 고마웠어요. 세리자와 씨, 타마키 이모. 그렇게 소리치고 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달린다고? 정말?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타마키 이모는 그때 바로 결심했단다. 퍼뜩 주위를 둘러보고
풀에 묻혀있는 자전거를 발견하고 달려갔다. 세리자와 씨, 나도 갈게. 타마키 이모는 인사를 건네고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자전거를 밀면서 경사면을 올라갔다. 네? 뭐라고요? 여기까지 데려다줘서 고마웠어. 타마키 이모는 말하고 도로로 나와 자전거에 올라탔다. 기다려요. 세리자와 씨 의외로 좋은 선생이 될지도 모르겠어. 타마키 이모는 큰 소리로 말하고 자전거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아니, 잠깐만요. 어서 타. 타마키 이모는 내게 말한 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자전거 페달만 밟았다. 좁은 도로 양쪽에는 키가 큰 참 억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고 전봇대만이 우리에게 길을 안내라도 하는 양 내내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예, 스즈메, 이 고양이들 말이야. 타마키 이모가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훌쩍 말을 꺼냈다. 검은 고양이는 자전거 앞 바구니에 억지로 몸을 우겨 넣어 앉아 있고 다이지는 검은 고양이의 앞다리와 바구니 사이에 꽉 끼어 있다. 맞다. 그러고 보니 두 마리 전부 말하는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을 그제야 떠올렸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 신 같은 거야. 언젠가 소타 씨가 한 말을 떠올리고 변덕쟁이인이라고 덧붙였다. 변덕쟁이 신? 그게 뭐야? 타마키 이모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아주 기분 좋은 듯 한바탕 웃었다. 그게 말이야. 타마키 이모가 계속 앞을 보며 갑자기 말을 꺼냈다. 아까 주차장에서 내가 한 말은 타마키 이모를 봤다. 땀에 젖은 쇼트 커트가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몇 가닥 섞여 있는 흰머리를 처음으로 발견했다.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기는 해.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다 알고 있다. 진짜 그게 다는 아니야. 나는 숨만 내쉬어 살짝 웃었다. 나도 이모 미안해. 그렇게 말하고 땀에 젖은 타마키 이모의 어깨에 손을 얹고 목덜미에 착 뺨을 붙였다. 이모 냄새가 났다. 12년 만에 귀향이네. 타마키 이모가 말했다. 나도 소리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아주 멀리 방조제의 회색 벽이 보이기 시작했다. 고향. 엄마 다녀왔습니다. 밖에서 신나게 놀고 와서는 이렇게 커다란 목소리로 엄마를 부르면서 집까지의 짧은 이 언덕길을 뛰어 올라갔다. 12년 만에 같은 장소에 서니 갑자기 그 생각이 났다. 엄마 다녀왔어. 그런 기억을 슬쩍 밀어 제자리에 놓으려는 듯 조용하게 말했다. 녹슨 조그만 철문을 한 손으로 밀고 집 대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은 풀로 뒤덮인 폐허였다. 집은 낮은 콘크리트 기초 부분만 남아있고 그곳을 온갖 색깔의 식물들이 한껏 뒤덮고 있었다. 우리 집뿐만 아니라 일대가 다 똑같았다. 오래전 주택들이 있던 이곳 전체가 완벽한 폐허가 되었다. 그때 있던 조그만 숲도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눈길에 닿는 한 거의 모든 게 황무지였다. 12년 전 여기에 있던 모든 것은 쓰나미에 휩쓸려 갔다.
내가 4살 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의 동쪽 반을 통째로 뒤흔들 정도로 정말 큰 지진이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나는 보육원에 있었고 엄마는 근무하는 병원에 있었다. 나는 선생님들 손에 이끌려 근처 초등학교로 피난했고 결국은 그곳에서 열흘쯤 지냈던 것 같다. 아주 옛날 일이라 일어난 일 대부분은 까먹었다. 매일 정말 추웠고 방제 무선이 늘 사이렌을 울렸고 그날부터 매일 주먹밥과 빵, 컵라면만 먹었던 일을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은 아빠와 엄마가 다 데리러 왔는데 우리 엄마만 도통 오질 않았다. 아버지 없이 사는 생활을 한 번도 외롭다고 생각한 적 없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엄마랑 둘만 살았다. 그때만은 부모님이 다 있는 애를 진심으로 부러워했다. 너무나 외롭고 불안해 피난소에 있을 때 마음만이 아니라 내내 온몸이 다 아팠던 일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갑자기 엄마의 여동생인 타마키 이모가 규슈에서 나를 데리러 왔다. 내 엄마는 끝내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집 뒷마당의 우물은 아직도 남아 있었다. 지금 그 우물의 구멍은 흙에 묻혀 있고 잡초가 무성했다. 녹슨 삽으로 우물 옆을 팠다. 삽 끝이 달그락 딱딱한 것에 닿았다. 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내고 말았다. 과자 깡통이었다. 뚜껑 한가운데 아이가 쓴 커다란 글자로 스즈메의 보물이라고 적혀 있다. 캔에 묻은 진흙을 털어내고 기초 위에 놓고 뚜껑을 열었다. 일기장? 옆에서 살피던 타마키 이모가 물었다. 내가 대답했다. 깡통 안에는 내 그림 일기가 들어 있었다. 나 그 무렵 일은 이제 거의 기억하지 못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했다. 크레용으로 쓴 삐뚤삐뚤한 글자와 컬러풀한 그림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듯 모든 페이지에서 꿈틀대고 있다. 3월 3일 엄마와 히나마 3를 했습니다. 3월 4일 엄마와 노래를 실컷 부름. 3월 5일 엄마 차를 타고 이온으로 놀러 갔습니다. 나 길을 헤매다가 문으로 들어갔을 텐데 틀림없이 일기의 그 일을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3월 9일 엄마가 머리를 잘라주어 스즈메가 귀여워졌습니다. 3월 10일 엄마의 34살 생일을 축하해요. 100살까지 살아요. 페이지를 넘겼다. 3월 11일 페이지가 새카맣게 칠해져 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새카맣다. 페이지를 넘겼다. 검은색뿐. 피난소에서 생활하며 매일 엄마를 찾으러 돌아다녔다. 매일 어두워질 때까지 자네가 되어버린 마을을 혼자 하염없이 걸었다. 어딜 가도 누구에게 물어도 엄마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미안하구나, 미안하구나 스즈메. 미안해. 모두 그 말만 했다. 페이지를 넘긴다. 한숨이 흘러나왔다. 눈가에 차오른 눈물이 뚝뚝 일기에 떨어졌다. 그곳에는 선명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문 그림이다. 문 안에는 별이 가득한 하늘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초원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이 있다. 한 사람은 어린 소녀이고 다른 하나는 하얀 원피스를 입은 머리가 긴 어른이다. 둘은 쌩긋 웃고 있다. 꿈이 아니었어. 손끝으로 살그머니 둘을 만져봤다.
부풀어 오른 크레용 물감이 마치 직접 과거를 만진 듯 손가락 끝에 살짝 묻었다. 꿈이 아니었다. 정말 있었던 일이었다. 뒷문으로 들어가 저 세상을 헤매다가 그곳에서 엄마를 만난 것이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뒷문은 이 땅에 있다. 맞다. 그날 달이 떴어. 저 전파탑에 달이 걸려 있었어. 뒷문 그림 옆에는 달과 가는 탑 같은 물체가 풍경으로 그려져 있었다. 일기에서 눈길을 들고 주위를 둘러봤다. 저녁 어둠에 잠기고 있는 황야 저 너머에 그게 있었다. 어두컴컴한 풍경에 성냥개비 하나만 서 있는 듯 전파탑이 여전히 똑바로 서 있다. 그곳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잠깐만 스즈메! 타마키 이모가 당황해 소리쳤다. 뭐야? 그 문을 찾았어. 12년 전 자네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텐데. 당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등 뒤에서 멀어졌다. 어두워지고 있는 황무지를 전파탑을 향해 곧장 달렸다. 옆에는 사다이진이 마치 내 그림자라도 되는 양 나란히 달리고 있다. 어디지? 숨을 몰아쉬면서 응시했다. 전파탑 왼쪽 위에는 마침 그날처럼 노란 보름달이 걸려 있다. 이 근처가 분명할 텐데. 스즈메! 갑자기 어린애 목소리가 들렸다. 다이진? 달려가자 다이진은 도망치듯 말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니, 기다려. 뭐 하는 거야? 뒤를 쫓았다. 콘크리트 밑동만 남은 문 같은 장소를 통과했다. 그곳에서 다이진이 멈추더니 나를 올려다 봤다. 담쟁이 덩굴에 뒤덮은 널빤지 같은 것이 낮은 돌담에 기대어 누워 있다. 이거... 풀밭에 무릎을 꿇고 널빤지를 자세히 살폈다. 문이었다. 표면을 덮은 담쟁이 덩굴을 두 손으로 거칠게 뜯어내기 시작했다. 문을 덮은 뿌리는 강하고 단단해 힘껏 뜯어내지 않으면 좀처럼 뽑히지 않았다. 날카로운 잎과 줄기에 손바닥에 설핏 피가 뱄다. 하지만 그리 아프지는 않았다. 정신없이 덩굴을 뜯어내 드러난 문을 두 손으로 안고 돌담에 세웠다. 그것은 어느 집에나 있을 법한 아주 평범한 나무 문이었다. 디귿자 형태의 나무 틀에 경첩으로 문을 달았다. 표면의 장식판은 너덜너덜 벗겨지고 허리 높이에는 녹슨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틀림없어. 이 문이었어. 이 문은 어린 시절 내가 연 내 뒷문이었어. 다이진, 너 혹시... 한 가지 생각이 갑자기 내 머리를 스쳤다. 뒷문을 열었던 게 아니라 뒷문이 있는 장소로 나를 안내해 준 거야? 야윈 얼굴에 커다랗게 열린 노란 눈동자로 다이진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지금까지 계속? 자연스럽게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솔직한 심정을 토해냈다. 고마워, 다이진. 다이진이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그로부터 깡마른 몸이 점점 부풀었다. 축 늘어졌던 귀와 꼬리가 신이 난 듯 힘껏 솟았다. 스즈메, 가자! 다이후쿠, 찹쌀떡처럼 통통한 새끼 고양이로 돌아온 다이진이 신난 목소리로 말했다. 응.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었다.
열린 문 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가득 뜬 하늘이었다. 우와. 저도 모르게 감탄에 숨을 내쉬고 말았다. 꿈에서 계속 보아온 별밤이 지금 눈앞에 있었다. 그저 보이기만 하는 게 아니었다. 그 바람에는 낯익은 냄새가 났고 그 빛에는 만질 수 있을 듯한 실존이 있었다. 들어갈 수 있어. 이상하게도 그런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뒷문이야. 어느새 사다이진과 다이진도 나란히 내 옆에 서 있었다. 스즈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타마키 이모가 이쪽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크게 외쳤다. 이모! 나 다녀올게! 뭐? 어딜? 좋아하는 사람에게 대답하고 문으로 뛰어들었다. 고양이들도 따라왔다. 마치 프리즘에 둘러싸인 듯 형형색색이 눈부신 빛이 나를 감쌌다. 타마키 이모는 문틀 안으로 훌쩍 사라지는 내 실루엣을 봤다고 했다. 잘못 봤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달려오니 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카도 고양이도 없었다. 스즈메.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고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타마키 이모는 혼란스러웠다. 언니. 타마키 이모는 어디와도 이어지지 않는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혹시 거기 있으면 부탁해. 스즈메를 지켜줘. 이윽고 문의 흔들림이 딱 멎고 살그머니 가을 준비를 시작한 듯 벌레들이 은밀하게 울기 시작했다.